염치도 없지. 도박에 미쳐서 처자식 버릴 땐 언제고 10년 만에 밥을 달라고. 비에 젖은 생쥐꼴로 나타난 전 남편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곤 낡은 보따리 하나만 남긴 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인간이 쓰레기를 두고 갔나? 하지만 보따리를 푼 순간 연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5천만 원의 현금 다발과 함께 10년간의 처절한 기록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박꾼인 줄 알았던 남편, 사실은 10년 동안 지옥을 견디며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돈에 숨겨진 진실과 다시 시작되는 위기, 그리고 목숨을 건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주는 국밥집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문득 시선이 밖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말입니다. 연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어야 해. 이 밤에 이 비에 그럴 리 없어. 그 남자는 10년 전 이혼 서류를 던지고 사라진 전 남편 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치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앙상하게 마른 몰골에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한때 180cm의 당당한 체격이었던 태석은 이제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많이 늙어 보였고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연주가 문을 열자 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야, 나야. 태석이, 미안하다. 이런 꼴로 와서. 뭐하러 왔어? 이 밤에, 이 비에 왜 여기야? 배가 고파서. 하루만, 아니, 한 끼만 먹고 갈게. 다른 데는 다 문 닫았어.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연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10년 만에 나타나서 밥 달라고? 그때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놓고 애는 생각이나 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지? 연주가 냉정하게 말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헬쑥한 모습을 보니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앉아. 서 있지 말고. 비부터 좀 닦아. 연주는 뚝배기에 국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뚝배기가 넘칠 듯이 국밥을 퍼담고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릇을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 말 붙이지 말고. 먹기만 해. 태석이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입안이 데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할라. 태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혼자 민우를 키우며 겪은 고생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는 잘 크고 있어. 너 없어도. 아주 잘. 태석이 국밥을 다 먹고 연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다.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야. 10년이야, 태석아.
10년. 미안하다. 잘 지내라. 짧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태석이 테이블 위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돈 아니지? 설마. 연주가 물었지만 태석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야, 태석? 말은 하고 가. 연주야. 이건 나중에 보면 안다.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연주가 소리쳤지만 태석은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이 금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비 오잖아. 이 사람아. 연주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선뜻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인간이. 한참을 망설이다 연주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보따리 안에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0원권과 50,000원권이 고무줄에 묶여서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5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돈다발 사이사이에는 공사판에 먼지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핏자국도 보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훔치거나 범죄로 번 것이 아니라 처절한 육체 노동의 대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주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태석의 악필로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건설 현장 일당 7만 원, 2016년 3월 16일 하역장 일당 8만 원, 2016년 3월 17일 청소용역 일당 6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반복되는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우 대학 등록금, 연주 가게 보수비, 연주 노후 생활비. 연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석이 지난 10년간 온갖 망리를 전전하며 이 돈을 모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하역장, 청소용역 등 온갖 망리를 전전했던 기록들이 날짜별로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첩 곳곳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민우 생일, 연주 생일, 결혼기념일. 그런 날에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주가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창신동 쪽방촌 12번지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연주야, 미안하다. 민우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 돈으로 행복해라. 유언 같은 글이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태석이 어디서 훔치거나 도박으로 딴 돈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주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이면서도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봤던 거야? 할 말 있으면 하지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연주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태석이 도박빚 때문에 못 살겠다며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 태석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정작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랬잖아. 도박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우릴 버렸다고. 그런데 아니야. 뭔가 이상해.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도박빚 이야기와 이 성실한 노동 기록 사이에는 뭔가 모순이 있었습니다. 도박꾼이 이런 기록을 남겨 하루도 안 빼먹고 이건 너무 성실하잖아.
사람이 바뀐 건가? 아니면 그날 밤 연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석이 남긴 보따리와 거액의 현금, 그리고 수첩에 적힌 처절한 기록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절망적이면서도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눈빛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도와달라는 눈이었어. 부탁하는 눈이었어. 왜 그때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러고 간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연주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알람 소리에 깨어나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아, 벌써 아침이야. 눈 좀 붙인 게 다네. 연주는 평소와 같이 영업 준비를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물을 끓이다가도 재료를 손질하다가도 자꾸만 태석 생각이 났습니다. 머릿속에서 태석이 남긴 보따리와 거액의 현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물 불 조절해야 하는데. 아, 또 그 얼굴이 떠오르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네요. 평소 같지 않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연주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태석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머리가 다 복잡한데. 국밥 하나 주세요.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와서 주문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금방 나가요. 연주가 국밥을 끓이면서도 계속 실수했습니다. 어젯밤 본 수첩 내용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석이 10년간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연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실수도 연발했습니다. 국밥 주문을 받고도 다른 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넣을 곳에 설탕을 넣기도 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신 좀 차리자, 연주야. 사장님, 정말 괜찮아요? 오늘 많이 이상해요. 단골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 오늘만 그래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연주가 사과하며 음식을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주는 결심했습니다. 태석이 수첩에 적어 놓은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직접 봐야겠어. 확인해야겠어. 연주가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창신동 쪽방촌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찾아가야 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태석이 정말 거기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유언 같은 글을 남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태석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돈의 출처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연주는 태석이 남긴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네. 그래도 마음은 더 무겁다. 버스를 타고 창신동으로 향하는 연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헤어질 때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태석을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더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 창신동에 도착한 연주는 쪽방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며 12번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몇 번이지? 아직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해? 연주는 태석이 남긴 수첩을 품에 안고 그가 살고 있다는 창신동의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주는 창신동 쪽방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연주는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좁은 길이 이어지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12번지를 찾아 헤매던 중 빨래를 널고 있던 동네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12번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2번지요? 거기 사시던 분 찾으세요? 네, 김태석이라는 분인데. 아, 그 양반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아주머니의 대답에 연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말이 없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연주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빨래를 다 널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주가 허탈해하며 돌아서려던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쪽방촌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석 씨 찾으세요? 관리인이 연주에게 물었습니다. 네,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방을 빼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 관리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버리고 갔더라고요. 관리인이 건넨 것은 대학병원 진료 예약서와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연주가 진료 예약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종양내과라는 무서운 진료 과목이 적혀 있었고 예약 날짜가 이미 한 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태석 씨가 평소에 어떠셨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마다 심한 기침을 하셨어요. 가끔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관리인의 말에 연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양복 입은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변호사 같아 보이더라고요. 관리인이 명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주는 변호사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고 사무실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주가 진료 예약서와 명함을 받아들고 쪽방촌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석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주는 아들 민우에게 아버지가 다녀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가게에 왔다 갔어.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또 무슨 사고를 치러 왔나요? 민우가 펜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10년 동안 나 몰라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민우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우는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주는 문 밖에서 아들의 상처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태석의 수첩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태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성실한 노동 기록과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수첩 곳곳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민우 생일, 연주 생일, 결혼기념일. 그런 날에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주는 관리인이 준 진료 예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종양내과라는 글자가 유독 무서워 보였습니다. 연주는 진실을 알기 위해 명함에 적힌 박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연주는 명함에 적힌 주소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딩 3층에 있는 법무사무소였습니다.
연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변호사가 연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태석 씨 부인이세요? 박 변호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올 것이 왔군요. 박 변호사가 금고로 가서 봉인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석 씨가 병원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찾아와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연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지난 10년간 태석 씨가 겪은 일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박 변호사의 경고에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주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첫 줄부터 연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주야, 10년 전 내가 도박을 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0년 전 네가 사기를 당할 뻔했던 걸 기억하니? 내 명의로 된 가게를 노린 사기단이 있었어. 나는 너와 민우를 지키기 위해 그들 대신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다. 연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 연주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에 걸릴 뻔했었습니다. 태석이 뒤늦게 알고 말렸지만 이미 계약금을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기단은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어. 가게가 넘어갈 위기였지. 나는 악질 사채업자한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렸다. 그리고 빚이 너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일부러 도박 중독인 척하며 이혼을 요구했어.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태석의 행동이 모두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족 몰래 그 빚을 갚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 의사는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술비 5천만 원을 너와 민우에게 남기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연주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모두 사실입니다. 태석 씨는 지난 10년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고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첨부된 병원 진료 기록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단에는 수술 시 생존 확률 높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환자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치료 거부 및 퇴원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은 사채 빚 1억 원은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박 변호사의 말에 연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지난 10년 자신이 태석을 향해 퍼부었던 저주가 사실은 태석이 만들어준 보호막 안에서의 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뼈아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태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주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며칠 전입니다. 병원에서 도망쳐서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가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주는 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태석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태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태석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죽어가는 태석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안 이상 태석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연주는 온몸이 떨리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태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연주가 박 변호사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태석 씨가 사채업자와 어떤 관계인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죠.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석 씨는 독사라는 악질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자신이 죽으면 가족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는 조건으로 생명보험금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연주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태석 씨는 병원비 대신 가족에게 돈을 남기겠다는 일념으로 의료진의 간곡한 설득도 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진료 기록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환자 본인 강력 거부로 인한 퇴원이라는 도장과 함께 담당 의사의 수술 시기를 놓치면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태석이 지난 1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혹시 태석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나요? 연주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아, 최 씨라는 분이 있어요. 태석 씨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박 변호사가 수첩을 뒤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태석 씨의 현재 상황을 아는 사람은 최 씨뿐일 것 같네요. 연주가 급히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 씨세요? 저는 김태석의 부인 강연주라고 합니다. 아, 태석이 형수님. 어떻게 제 번호를? 최 씨의 목소리가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태석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태석이 형이 며칠 전에 작별 인사를 했거든요. 최 씨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작별 인사요? 네,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석이 형은 10년간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담배도 끊었고요. 오직 가족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주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어딘가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긴 한데 최 씨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도심 외곽에 철거를 앞둔 무허가 판자촌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숨어 지내다가 혼자 죽는 일이 많은 곳입니다. 최 씨의 말에 연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최 씨가 경고했습니다. 연주는 박 변호사 사무실을 급히 나와 최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심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무허가 판자촌으로 악취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핀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주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아, 김태석? 연주가 소리치며 판자촌을 뒤졌습니다. 판자촌의 좁은 골목길은 하수가 넘쳐나고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헤맨 후 연주는 가장 구석진 쪽방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연주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연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누워있는 태석이 보였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앙상한 몰골이었습니다. 태석의 몸무게는 10년 전보다 20kg은 빠져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고 입술이 바짝 마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태석아, 연주가 소리치며 태석에게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주를 알아본 태석이 눈을 떴습니다.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가라. 태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연주는 그런 태석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죽어. 연주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못다한 빚 다 갚기 전엔 절대 못 죽어. 연주가 그동안 쌓인 원망과 애증을 토해냈습니다. 태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 편해지긴. 내가 너를 살려서 평생 부려먹을 거야. 연주가 소리치며 태석을 억지로 등에 업었습니다. 연주의 등에서 태석의 뜨거운 체온과 가벼운 무게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태석이 얼마나 말랐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는 이를 악물고 진창길을 걸어 판자촌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큰 길까지 나왔습니다. 택시. 연주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태석의 몰골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 괜찮아요? 병원 가실 건가요? 네, 빨리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주세요. 연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연주는 계속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옆에 붙어서 평생 몸으로 갚아. 연주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너 혼자 다 짊어질 생각하지 마. 이제는 나도 있잖아. 태석의 의식이 가물거렸지만 연주의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혼자 죽으려고? 꿈도 꾸지 마. 연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가 나와 민우를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뒷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내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인, 금방 병원 도착합니다. 택시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연주는 태석의 뜨거운 손을 잡으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태석이 정말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태석아. 몰랐어. 연주가 태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10년 동안 너를 오해하고 미워했어. 정말 미안해. 태석의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연주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연주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연주는 의료진을 부르며 태석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태석을 들것에 옮기며 빠르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연주에게 물었습니다. 네, 부인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태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주는 의식을 잃을 뻔한 태석을 응급실로 옮긴 후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의 의자에 앉아 지난 10년간의 오해가 풀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연주는 대기실 의자에서 잠들지도 못하고 태석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올 때마다 벌떡 일어나 소식을 물었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연주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6시간이 넘었습니다. 연주는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태석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연주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태석이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날, 정말 차가웠던 태석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연주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긴 수술 끝에 다행히 암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절대 안정과 체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연주는 태석이 남긴 5천만 원을 고스란히 그의 병원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석이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지만 지금은 태석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입원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무과 직원이 연주에게 물었습니다. 현금으로 낼게요. 연주가 태석이 남긴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그 많은 현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돈보다 태석의 생명이 소중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 태석은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연주는 그의 침상 옆을 지키며 죽과 미음을 준비해두고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연주는 가게와 병원을 오가는 고된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에서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태석을 돌봤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연주가 피로한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이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연주가 병실에 들어가자 태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연주야. 태석이 쉰 목소리로 연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날 살렸어? 태석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바보야. 가족이 가족을 살리는 게 당연하지. 연주가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또 고생하게 됐잖아. 태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생이 뭐야? 우리 함께 사는 거지. 연주가 태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석이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극심한 통증과 메스꺼움으로 고생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프고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밤낮 없이 그의 곁에서 등을 문지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아파? 연주가 태석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태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이제 시작이야. 연주가 태석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연주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주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연주야, 너도 좀 쉬어. 태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빨리 나아야 내가 쉬지. 연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력 회복 과정에서 태석은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숨이 찼습니다. 수술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았지만
연주의 독한 격려와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마. 민우도 기다리고 있어. 연주가 태석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살려놨더니 이렇게 나약하게 굴 거면 다시 쪽방촌에 버리고 올 거야. 연주가 애정 섞인 호통을 쳤습니다. 태석은 연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석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겨우 몇 걸음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격려와 간병사의 도움으로 점차 걷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2달이 지나자 태석은 병실 복도를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태석의 빠른 회복에 감탄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극진히 돌보시네요. 담당 간호사가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도 의지력이 대단하고요. 3개월 후 태석은 완전히 체력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수술 후에 6개월은 걸리는데 정말 빨리 회복하셨네요. 담당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잘 돌보셨네요. 환자분 의지력도 대단하고요. 퇴원을 앞둔 날 연주가 태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하자. 내가 또 집만 될 텐데. 태석이 망설였습니다. 일꾼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동정심이 아니야. 연주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너 없으면 안 돼. 혼자서는 못해. 연주의 진심이 담긴 말에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이 퇴원한 후 국밥집 주방에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방에 선 태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연주가 좋아했던 볶은 보리를 활용한 비법 육수를 기억해냈습니다. 예전에 포장마차를 할 때 연주가 멸치 육수 비린내를 싫어해서 개발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태석은 보리를 볶아서 육수에 넣고 연주가 좋아하는 청양고추 씨도 조금 넣었습니다. 잡내를 완벽히 잡은 깊은 맛의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국밥을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국물 맛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네요. 단골 손님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뭘 다르게 하신 거예요? 손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연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는 태석과 호를 누비는 연주는 바쁜 와중에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끊어졌던 부부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연주가 하루 매출을 계산하며 태석을 불렀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늘었네. 태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내 육수 덕분이야. 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해서 그런 거지. 태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어느 날 밤 태석은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장이 된 것 같아. 태석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연주는 그런 태석의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격려의 의미가 담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이 날로 경신되었습니다. 태석과 연주는 가게 간판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연주가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연주야. 날 포기하지 않아서.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연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0년간의 시련을 겪고
다시 만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합류한 지 2달 후 국밥집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젊은 여성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그 손님이 연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올리세요. 연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손님은 유명 푸드 블로거였습니다. 며칠 후 그가 올린 영상이 조회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숨어있던 맛집 발견. 이 국물 맛 진짜 미쳤어요. 영상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가게 앞에는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까지 몰려들어 가게가 북적거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그 유명한 국밥집 맞죠? SNS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던데요. 손님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SNS에는 숨겨진 맛집, 인생 국밥집이라는 후기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This is amazing. 코리안 수프. 외국인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연주와 태석은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방송국에서 나온 PD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서민 갑부 프로그램 아시죠? 저희가 이 가게를 촬영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PD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연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는 국밥집이고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요. 이런 스토리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텐데 어떠세요? PD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주는 태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방송은 안 할게요. 연주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PD가 아쉬워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연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석이 연주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주는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린 후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연주가 태석과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민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2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니까. 연주가 평소에 아껴두었던 좋은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태석은 직접 상추와 마늘까지 다듬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가게 한쪽 테이블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3인 아들 민우는 여전히 태석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조심스럽게 구워준 고기 쌈을 받아 먹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나요? 민우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석은 감격하여 목이 메는 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이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너희 엄마랑 포장마차 할 때 많이 해봤어. 태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민우가 조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야. 기억 안 날 거야. 태석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주가 술을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세 식구 이제 꽃길만 걷자. 연주가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민우가 콜라 캔을 들고 머뭇거렸습니다. 아빠도 많이 드세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석은 울컥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세요?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고기 굽는 연기 때문에. 태석이 눈물을 닦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주도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민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받으려다가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동 소리가 평화롭던 저녁 식사 자리에 묘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누구야? 연주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민우가 대수롭지 않은 척하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태석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을 살펴보니 별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 많잖아. 연주가 태석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태석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우의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우가 문자를 확인하고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민우가 급히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연주가 물었지만 민우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민우의 빈자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편의점 갔다고 하네.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석은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어. 연주가 태석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눈에는 10년 전 느꼈던 공포가 다시금 스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그리고 갑자기 집을 나간 민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해봐. 태석이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연주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꺼져 있네. 연주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이것이 새로운 위기의 시작인지 몰랐습니다. 행복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조용한 불안감이 가게 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민우가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밤 늦게 연주와 태석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은 민우를 기다리며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민우의 친구들과 학원에 하나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민우 못 봤어? 연주가 민우 친구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부터 학원에 안 나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의 대답에 연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말한 거 없어?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에요. 평소와 똑같았는데.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학원 앞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훈이의 말에 연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차에서 내려서 민우한테 뭔가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우가 따라갔어요.
연주는 민우와 친한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해봤지만 비슷한 증언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해봤는데 어제부터 결석이래. 연주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민우가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집을 비우는 애가 아닌데. 연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석과 연주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석이 전화를 받자 사진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공포에 질린 민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맞은 듯한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우의 교복이 찢어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태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태석, 오랜만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태석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태석과 거래했던 악질 사채업자 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까지 두고 잘 살고 있더라. 독사가 음흉하게 웃으면서 태석을 조롱했습니다. 너, 어떻게?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는 태석의 표정이 일순간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빚절반만 갚고 튀었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과 10년치 이자 5천만 원, 총 1억을 내일까지 가져와. 독사의 협박에 태석은 절망했습니다. 1억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야 내일이지. 못 가져오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독사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안 와도 돼요. 이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민우가 힘을 짜내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야, 입 다물어. 곧 누군가가 민우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민우의 비명소리에 태석은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연주는 태석의 반응을 보고 민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돈을 가져와. 24시간 안에.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독사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연주가 태석의 상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우 얘기야? 연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석은 연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래처 대금 문제가 생겼어.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해. 태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래처가 이 시간에? 그리고 민우는? 연주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민우는 친구 집에 있을 거야. 내일까지 안 주면 큰일 나. 빨리 가야 해. 태석이 주방 안쪽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금고 안에는 그동안 모은 현금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태석은 그 돈을 모두 검은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독사가 요구한 1억 원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태석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태석은 10년 전처럼 칼을 챙기려다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폭력이 아닌 돈으로 도망자가 아닌 가장으로서 아들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석이 슬리퍼 바람으로 허둥지둥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이 시간에. 연주가 태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금방 올게. 걱정하지 마. 태석이 연주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연주는 태석의 뒷모습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신던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연주가 금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연주가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석의 당황한 표정,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 그리고 사라진 민우. 민우가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연주가 중얼거리며 떨었습니다. 연주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제 아들이 납치됐어요. 연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 공유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태석이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도시 외곽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몸값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연주가 경찰에게 급히 알려줬습니다. 저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안전한 곳에 계세요.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제 가족이에요. 연주가 소리쳤습니다. 한편 태석은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천만 원밖에 못 구했어. 이게 전부야.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1억이라고 했잖아. 독사가 화를 냈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놔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태석이 애원했습니다. 그럼 네가 대신 죽을래? 아니면 내 아들이 죽을래? 독사가 협박했습니다. 내가 대신할게. 아들만은 놓아줘. 태석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 그럼 돈 가지고 와. 도시 외곽 폐철 강공장으로. 독사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석은 택시를 잡아타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껴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주는 가게 배달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태석이 도시 외곽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게도 태석의 위치를 알려주고 긴급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태석아, 민우야, 기다려. 연주가 트럭 안에서 목 놓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는 엑셀을 끝까지 밟고 태석이 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가는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비 내리는 도로를 질주하는 연주의 트럭과 택시 안에서 떨고 있는 태석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태석은 녹슨 철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태석이 철문을 밀고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목숨을 걸고라도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태석은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기계 기름과 녹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몇 개의 전구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빠, 멀리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가니 민우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독사와 그의 부하 3명이 민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더 선명해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교복 셔츠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태석 왔구나. 독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태석을 맞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돈 가져왔다. 이제 아들을 놓아줘.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돈이 든 검은 봉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독사가 부하에게 손짓했습니다. 부하가 돈 봉지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형님,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부하가 독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독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야, 김태석. 나를 우롱하는 거야?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억이라고 했는데 3천만 원? 7천만 원이 어디 갔지? 제발. 이게 내가 구할 수 있는 전부야. 아들만은 놓아줘. 태석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가져오는 놈이 뭘 봐라. 독사가 약속을 어긴 채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너희 가족 다 거지로 만들어서 평생 빚쟁이로 살게 해주겠다. 부하들이 태석을 둘러쌌습니다.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또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독사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부하가 강목을 들어 태석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으악! 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쳤습니다. 태석은 온몸이 아팠지만 간신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복부 수술 부위가 터질 듯 아파서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이 자식이 버티네. 다른 부하가 태석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태석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사는 피를 흘리는 태석을 발로 밟으며 계속 조롱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맞고 도망갔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지? 내 아들도 너처럼 빚쟁이로 만들겠어. 평생 내 밑에서 일하면서 말이야. 독사가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민우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이 예쁜 얼굴에 흉터라도 하나 내볼까? 독사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태석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핏발이 선 눈동자가 독사를 노려봤습니다. 옆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가 보였습니다. 태석은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쇠파이프를 움켜잡았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태석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독사가 민우에게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태석은 있는 힘을 다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으악!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팔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태석은 곧바로 민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감히 이 자식이. 격분한 부하들이 태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강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우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등으로 모든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강목이 등을 내리쳤지만 절대 민우를 놓지 않았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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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목이 태석의 등과 어깨를 계속 내리쳤습니다. 태석이 신음을 내뱉었지만 민우를 감싼 팔에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빠, 아빠. 민우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석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셔츠가 찢어지고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만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다 막아줄게. 괜찮다. 태석이 피를 토하며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민우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원망했던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아빠를 미워했는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태석은 민우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태석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부하들의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석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이 자식 죽겠네. 한 부하가 숨이 찬 채로 말했습니다. 그냥 둬.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다른 부하가 강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감싼 팔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공장 셔터가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연주의 트럭이 셔터를 들이받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뭐야? 독사 일당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트럭에서 연주가 뛰어내렸습니다. 내 가족 놓아. 연주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며 외쳤습니다. 총 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독사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방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경찰이 독사 일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독사는 부러진 팔을 움켜쥐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으악! 팔이. 하지만 경찰이 곧바로 독사를 제압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씩 체포당했습니다. 용의자 3명 확보. 피해자 구조 완료. 경찰들의 무전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습니다. 연주는 태석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연주가 피투성이가 된 태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태석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민우부터 확인했습니다. 민우, 괜찮지? 태석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네, 아빠 덕분에 괜찮아요.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다 막아주셨어요.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태석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태석을 응급처치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이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군데 타박상이 있고 출혈이 심합니다. 태석을 들것에 올린 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우가 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깨어나요. 제발. 민우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빠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연주도 태석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다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연주가 눈물을 닦으며 태석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독사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감옥에서 나오면 또 찾아갈 거다. 독사가 끝까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고리대금업 혐의와 납치, 상해 혐의로 최소 15년은 받을 겁니다. 다시 나와도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불법 고리대금으로 인정받으면 빚은 전액 탕감됩니다. 경찰의 말에 연주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우는 계속 태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깨어나요. 민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연주도 태석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간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차례야. 연주가 태석에게 속삭였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태석이 민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등으로 모든 것을 막아낸 그 순간,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1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의 등에 새겨진 상처들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침대 옆에 앉아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는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과도질이 익숙하지 않아 사과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고 있었습니다. 과육이 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깎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태석은 온몸의 통증도 잊은 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민우가 태석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태석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다 막아주셔서 저는 멀쩡해요. 민우가 자신의 팔다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태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는 깎던 사과를 태석에게 내밀었습니다.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과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태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고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깎은 거예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우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태석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고마워.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우는 태석 옆에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빠를 오해하고 원망했어요.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태석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는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아픈데도 막아주시는 모습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빠의 역할이니까. 당연한 거야. 태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를 도울게요. 대학 가서도 방학 때마다 가게 일 도울게요. 민우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연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연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태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바보야. 연주가 태석의 이마를 살짝 때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연주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사가 구속됐어. 불법 고리대금업의 납치, 상해죄까지 더해져서 15년 이상은 받을 것 같대. 정말이야? 태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사채 빚이 전액 탕감됐어. 불법 고리대금으로 인정받아서 한 푼도 안 갚아도 돼. 연주의 말에 태석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1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태석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자유야. 우리 가족 모두. 연주가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태석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민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 식구가 함께. 태석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등과 어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태석은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육수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 연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 태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민우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익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우가 손님을 맞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국밥 둘이요. 네, 곧 나갑니다. 민우가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했습니다. 태석은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10년간 보지 못했던 민우의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홀서빙을 맡은 민우는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응대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직접 끓인 국물이라 정말 맛있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손님들도 흐뭇해했습니다. 아드님이 참 효자네요. 단골 손님이 덕담을 건넸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집이거든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그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집 맞죠? SNS에서 봤는데 정말 화목한 가족이라더라고요. 손님들이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연주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간판 바꿔 달자. 연주가 태석과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태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석앤드 연주 국밥 마이너스 3대째 이어질 집. 연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대째요? 민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도 나중에 이 집을 이어받을 거잖아. 연주가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민우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니까. 태석이 민우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새 간판 제막식 날에는 동네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가족의 재결합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가족 같아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세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민우는 입학 전 마지막 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우리 아빠가 끓인 국물이라고 자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 태석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랑스러워요. 아빠 요리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국물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연주와 태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찢어졌던 결혼사진 대신 태석의 퇴원날 병원 화단에서 세 식구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고난을 이겨낸 안도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민우는 대학 새내기가 되어 방학 때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많이 컸네. 연주가 반갑게 민우를 맞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때? 태석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역시 집이 최고예요. 민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학 동안 민우는 예전보다 더
더 적극적으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홀서빙뿐만 아니라 주방 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육수는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 비법이지. 천천히 가르쳐 줄게. 태석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업을 마친 늦은 밤,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게 한쪽 테이블에 둘러앉아 태석이 끓인 국밥을 먹었습니다. 민우 등록금도 충분히 벌었고, 이제는 우리끼리 여행도 갈 수 있겠어. 연주가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태석이 물었습니다. 제주도 어때요? 가족여행으로.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우리 세 식구 첫 가족여행이네. 연주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태석이 연주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잖아. 연주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포기할 뻔했지. 네가 날 살려내지 않았다면. 태석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연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두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세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태석, 연주, 민우.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힘차게 외쳤습니다. 시련을 딛고 완성된 가족의 사랑과 화해.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1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태석이 남긴 보따리 속 5천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그 불빛처럼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오해로 포장되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태석이 10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연주가 받은 보따리 속 5천만 원도 돈 그 자체보다는 10년간 쌓인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합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처럼 진실이 밝혀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그 상처들은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랑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민우가 아버지의 등에 새겨진 상처를 보며 느꼈던 그 마음, 연주가 쪽방촌에서 태석을 찾아 안았던 그 순간, 그리고 세 식구가 다시 함께 국밥을 먹으며 나누었던 그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